귀한 시간 내시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선생님들과 2시간 정도 만나 뵙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 2시간을 꽉 채우면 선생님들께 좋은 기억으로 남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서 제가 함축적이고 요약적으로 2시간 안에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실 때 피스모모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피스모모라고 하는 단체는 저와 저의 동료들이 12년 전에 창립한 단체예요. 그래서 저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12년째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모모 앞에 있는 피스는 평화라는 영어 단어로 오실 텐데 모모 하면 혹시 뭐 생각나세요?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철부지 노래 생각나시죠? 그쵸? 또 혹시 뭐 생각나세요? 책! 모모책! 여기 오신 선생님들 너무 다 멋지시네요. 그 모모라는 책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이 앞글자 모모 더하기 미하일 엔데라는 독일 작가의 책 모모의 의미를 같이 중의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평화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살짝 왜 그렇게 이름 지었는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라는 이름은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배움의 형태는 오늘 같은 세팅은 잘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 얘기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이 저희의 주제거든요. 근데 또 어떤 순간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되다 보니까 강의 세팅에 초대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설명이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언제든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멈춰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움의 의미 있죠. 또 하나 미하일 엔데의 소설책 모모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아주 짧게 들려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마을 어귀에 원형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형극장이 방치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형극장에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납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침대 매트리스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모모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넌 어디서 왔어? 몇 살이야?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500살쯤 됐대요. 그래서 이상한 애가 왔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마을 안에 어떤 소문이 나냐면 누가 고민을 하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모한테 한번 가보지 그래. 모모한테 한번 가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고민 있는 사람들이 다 모모를 찾아갑니다. 모모를 만나서 자기 고민을 막 털어놔요. 그리고 나서 미하일 엔데 작가가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모모를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대요. 근데 그 뒤에 문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모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 모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누구나 모모를 만나고 돌아가면 지혜가 떠올랐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저는 평화의 어떤 모습은 모모의 듣는 것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을 많이 하도록 초대받아서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좀 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말보다는 잘 들어주는 것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모가 또 엄청난 일을 하나 더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모모를 찾아와서 막 고민을 얘기하고 그래서 마을이 되게 평화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모모가 심심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왜 안 찾아와? 기다리다가 모모가 동네에 내려가 봐요.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안 와? 가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막 일해요.
좀 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시간저축은행이라는 곳에 은행원들이 서류 가방을 딱 끼고 나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낭비되는 시간을 은행에 저축하시면 은퇴하신 후에 2배, 3배로 굴려서 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다니. 절대 낭비하지 말아야지. 난 이제부터 모모랑 얘기할 시간도 없고 당신이랑 히히닥거릴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 혹시 낭비되는 시간 저축하라고 하면 어떤 시간부터 저축할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 요즘 고민이죠. 맞아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 또요? TV 보는 시간. 오늘 광주 선생님들은 다들 너무 훌륭하신데요? 그러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모모의 마을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저축했냐면 친구랑 얘기하는 시간. 대표적으로 이발사 푸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푸지 씨가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즐거운 사람이라 머리를 잘라주면서 수다도 떨고 한 손님이랑 막 2시간씩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사였거든요. 근데 시간저축은행에 은행원이 뭐라냐면 당신이 수다 떨지 않고 머리만 잘라주면 하루에 몇 명을 더 잘라줄 수 있는지 아냐. 그러면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 아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머리만 잘라주기 시작했어요. 침묵 속에서. 그리고 치매 어머니랑 밤에 집에 가서 1시간씩 대화하잖아. 너네 엄마 그거 못 알아들어. 너 시간 낭비야. 너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엄마한테 하루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얘기하니? 그래서 푸지 씨가 결단하고 어머니를 시설로 가시게 해요. 푸지 씨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어요. 퇴근길에 장미꽃 하나를 사서 그분한테 드리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은행원이 얘기해요. 그 사람 장애 있잖아. 너 결혼할 거야? 결혼도 안 할 건데 왜 자꾸 가서 꽃을 줘? 시간 낭비야. 그려지시죠? 그래서 푸지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바생 고용했죠. 어머니 시설 보내드렸죠. 그 애인한테는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얘기된 것들을 다 저축하고 났더니 푸지 씨에게는 어떤 시간만 남았을까요? 네, 일하는 시간만 남았어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시간의 향기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그 시간의 향기라는 책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노동하는, 경련하듯이 노동하는 시간만 남았다라는 표현을 그 책에서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을 볼 때 모모의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시간을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이름으로 저축해버린 시간들이 사실 어떤 의미일까?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나 TV를 보는 시간은 사실 관계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다 보니 시간을 저축하는 행위랑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지금 요즘의 현대사엔 그렇죠. 그래서 왜 너네 단체의 이름에 모모를 넣느냐? 긴 이야기였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모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시간저축은행의 금고를 털었어요. 빼앗긴 시간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 단체를 시작할 때 꾸었던 꿈이 그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왜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폭력적일까? 우리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서로의 얘기를 들을 시간도 없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할 시간도 없고 나랑 다르면 일단은 같이 못 가겠다. 결이 안 맞아. 빨리 돌아서서 내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알아갈 시간, 상처가 났을 때 돌볼 시간,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돌아볼 시간, 모든 시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모가 되기를 자임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모가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 안에서 이 폭력적인 문화들을 바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스모모라는 이름은 거기서 왔어요. 오늘 저랑의 만남을 통해 혹시 모모를 처음 접하신 선생님들께는 제가 그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아마 도서관에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폭력적인 시간들을 평화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시간저축은행의 금고를 터는 기꺼이 도둑이 되기로 선택하시면 아마도 이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일상에서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체 소개가 좀 길었지만
제가 지향하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체 이름에 되게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슬라이드를 나중에 짠! 켜려고 했거든요. 계획대로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선생님 평화하면 뭐 생각나세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 기다리면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뭐 비둘기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이러면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켜놓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비둘기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의 원고를 읽어보셔도 그 이야기를 아시게 될 텐데요. 이 비둘기 하면은 저희가 주로 뭐라고 부르죠? 네,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얀 비둘기 평화의 상징.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에 평화 이렇게 치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쩌다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다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한번 추측해 주세요. 네, 소식을 전해줍니다. 맞아요.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떤 소식이요? 오, 새로운 소식?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오, 선생님 저랑 약속하신 것 같잖아요? 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 인편의 소식을 전하면 전사할 수 있으니까 비둘기 다리에 메시지를 묶어서 날려보내고는 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의 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최전방의 소식이 오다 보니 때로는 되게 슬픈 소식도 오겠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비둘기가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전쟁의 끝을 알리는 새다라고 해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또 다른 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종교랑 연결되는. 네, 노아의 홍수. 약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모양의 비둘기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노아의 홍수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신이 경노했어요.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어서 홍수로 다스리겠다. 그래가지고 뭐 1년 가까이 제가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비가 온 거예요. 그 세상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어요. 단 노아라는 사람한테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했고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탄 생물들만 살았습니다. 근데 비가 계속 내리다가 이 비가 언제 그치나 해가지고 혹시 땅이 좀 나왔나 이러면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근데 앉을 땅이 없으니까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몇 번째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좀 천천히 돌아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입에 뭘 물고 왔습니다. 네, 월계수 잎을 물고 왔다고 알려지거든요. 그 이야기인 즉슨 재앙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고 온 거죠. 이제 비는 그쳤고 땅이 드러났어. 그러다 보니까 앞선 이야기처럼 전쟁의 끝을 알려주는 새, 재앙의 끝을 알려주는 새라는 이유로 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들, 일상에서 비둘기를 자주 보세요? 네, 많으시고 아니요도 계세요. 그 비둘기를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면 안 보시는 분들께는 가끔 보시는 비둘기가 어떤 모습인지 여쭙고요. 자주 보시는 선생님들께는 자주 보시는 비둘기는 어떤 모습인지 여쭤요. 어떻게 생겼어요? 뚱뚱해요. 비둘기 뚱뚱하고 새같이 생겼어요. 색깔이 회색, 칙칙해요. 감사합니다. 비둘기인데 뚱뚱해요. 그리고 색깔이 칙칙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비둘기들은 어때요? 하얘요. 날씬해요. 비둘기도 미의 기준이 뚱뚱과 날씬으로, 그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비둘기가 하얀 이 비둘기를 혹시 길에서 막 마주치신 적 있으세요? 길 가시다가 눈부실 정도로 하얀 비둘기를 만났다. 잘 없으시죠? 저희가 일상에서 만나는 비둘기의 모습은 사실 이거랑 매우 달라요. 주로 이런 친구들이죠. 그쵸? 네, 귀여워요. 기형. 잘못 들었어. 귀엽다고 하신 줄 알았더니 기형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눈이 정말 밝으시네요. 제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비둘기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비둘기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이 하나 있어요. 다리가 이상하죠? 네. 기형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후천적인 걸 거예요. 도시에 사는 비둘기들은
굉장히 많이 다리 쪽에 상처를 입어요. 전선에 끊어지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있는 철사 같은 것에 묶여가지고 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거든요. 이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다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비둘기의 사진을 왜 가져왔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만났는데요.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백색, 하얀색의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평화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 일상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걸어 다니시면서 순백색의 비둘기를 만나진 않으시잖아요. 그 순백색의 비둘기를 만날 수 있는 흔한 공간은 아마도 마술사들이 마술쇼 할 때 선택받은 비둘기들이 쫙 나와요. 일상이랑 거리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다녀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평화의 상징을 굉장히 만나기 힘든 순백색의 비둘기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평화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평화는 이루어지면 좋지만 힘들어.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이렇게 귀를 열어놓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께서 막 대화 나누시면서 이 시간에 강의 들으러 오려면 아이들을 키워놔야 된다. 안 그러면 엄마들이 올 수가 없다.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제목에 이제 평화의 감각 키우는 거 좋은데 그 다음에 실천하기 배워야 되는데 네, 제가 귀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딱 들으면서 아싸 이따 강의 때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맞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도 건너가야 되는 간격들이 되게 먼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집에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아들, 엄마랑 평화에 대해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아드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왜 이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각 잡고 평화 얘기하는 거는 좀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우리가 평화의 상징에 대한 그 상징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주장인 거예요.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순백색의 하얀 비둘기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일상에서 천대받고 박대받고 정말 하찮게 여겨지고 더럽게 여겨지는 우리 동네 주변의 비둘기를 보면서 평화를 생각하게 된다면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평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줄 수 있는 평화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름답지 않은 세상에서 만나기 힘든 평화를 바라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평화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저랑 운명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만나셨으니까 선생님들 마음속 평화의 상징을 이 비둘기로 한번 연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초대를 띄웁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둘기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앞서서 천대받고 박대받고 이런 표현했는데 혹시 선생님들 길 가시다가 비둘기가 딱 보이면 귀여워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시나요? 비둘기 일로 와봐 막 그러시는 분 계세요? 다 너무 표정이 그럴 수 없다라는 표정이신데 그런 일은 별로 없죠. 비둘기는 심지어 되게 더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어요. 실제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 일들도 너무 많고요. 유해조류로 이야기되어서 이제 비둘기한테 먹을 걸 주면 그게 경범죄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비둘기한테 먹을 걸 주면 벌금이 바로 나온대요. 얼마인지 아세요? 한 번 줬다가 걸리면 한국 돈으로 80만 원. 너무 무섭죠. 그래서 비둘기를 먹이면 안 되는 유해조류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비둘기를 굶겨서 죽이는 것이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걸까? 그리고 생태계의 일부인데 그런 방식으로 굶겨 죽이는 게 맞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저는 평화에 대한 한 가지 개념을 소개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미 접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여기 현장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 교과목에서 만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평화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네, 접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평화학이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뭐 하자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드시나요? 저 그랬거든요. 처음에 평화학 딱 들었는데 학? 평화에 학이 붙을 수 있어? 뭔가 사랑학, 우정학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이 평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서히 그쪽으로 빠져들게 됐어요. 근데 이 평화학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을 굉장히 조금 구분되고 특징되는 학문의 영역으로 만들어준 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노르웨이에 계셨던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평화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가지는 소극적인 평화, 또 다른 한 가지는 적극적인 평화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소극적 평화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네, 소극적인 평화.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평화인 것 같다. 또요? 평화긴 평화인데 뭔가 조금 소심한 평화? 적극적 평화는 그럼 어떤 느낌이세요? 세계적인 평화. 평화의 범주를 되게 넓게 생각하는 평화. 그쵸? 뭔가 나 정도,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다 연결되거든요. 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요한 갈퉁이 폭력 개념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보시면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적인 폭력하면 뭐 생각나실까요? 네, 때리는 거. 뭔가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위해하는 거. 그래서 다른 이름이 물리적 폭력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간접적 폭력 못 떠오르세요? 며느리? 나 며느리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왕따, 정서적 폭력. 감사합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정서적인 폭력은 때리진 않은데 누가 폭력을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비가시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이름이 붙냐면 구조적 폭력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아까 왕따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교실 안에서, 직장 안에서 누군가를 왕따시킬 때 가서 때려야 왕따인가요?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눈 한 번 외면하는 걸로도 엄청나게 상처받잖아요. 그쵸? 내가 안녕하세요 아침에 인사했는데 사무실 사람들이 외면해요. 어제랑 온도가 달라요. 내가 뭐 잘못했나? 순식간에 위축돼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그 연약한 마음들이 상처받게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폭력은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직접적이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일상 속에서 물론 작용하는데요. 그 일상 속에서 작용하는 이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구조가 이 사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요한 갈퉁은 봤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권력이 없지만 저 사람이 추구하는 이 일이 정의롭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옳은 말을 해도 될까? 바른 말을 해도 될까? 내적으로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대표님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저희가 얘기하는 가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대표님이 자네 정말 훌륭한 얘기를 해주었네. 너무 고맙소.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하면 되게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반대의 말을 했던 사람이 서서히 외면당하기 시작하고 조직 안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왕따가 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가?
그 회사 안에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인가 질문해 보면 권력에 따라서 서열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서열에 따른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응하고 그냥 용인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이 처하게 되는 폭력의 상황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열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 안에서 구조적인 폭력으로서의 서열주의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할 때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이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 어떻게 연결될까요? 앞에 보시면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맞지 않고 누가 누구를 공격하지 않는 상태는 평화롭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적극적 평화는 뭘까요? 전쟁만 없으면 평화로운 걸까? 라는 질문이 여기는 따라붙는 것 같아요. 전쟁은 없는데 군사훈련을 계속해요. 전쟁은 안 해요. 전쟁은 없는데 무기를 계속 많이 사요. 전쟁은 안 해요. 전쟁은 안 하지만 전쟁을 할지도 몰라라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우리의 적국이 이런 일을 벌였다. 우리의 적국이 이런 무기를 샀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어옵니다. 물리적으로 충돌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 맞을까요? 아니라고 응답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바로 그 지점에 적극적 평화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 갈퉁이 주목했던 건 뭐였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도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걸까? 평화의 문제가 전쟁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소극적인 접근일 수 있겠구나. 이걸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눈다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폭력들도 없는 상태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극적인 평화랑 적극적인 평화를 구분해서 개념화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폭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했죠. 그러면 제가 소극적 평화 위에 하얀 비둘기를 세워놨고 적극적 평화 위에 아까 그 꼬질꼬질한 비둘기를 세워놨거든요. 이거 어떤 의도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너가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해석을 부탁하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상의 꼬질꼬질함, 일상의 지리멸렬함, 일상의 깔끔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표백해버린 평화는 말하자면 일단 피해는 주지 말자. 그냥 요 정도 하면 괜찮은 거지.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 되게 소극적인 상태의 평화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꼬질꼬질한 비둘기를 우리가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다 보면 일상의 비루함, 깔끔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질척거리지? 저 사람은 왜 전근도 안 가지? 어떻게 같이 지내지? 이 갈등을 어떻게 끌고 가지? 일상에서 매일같이 고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폭력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나의 문제로 초대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꼬질꼬질한 비둘기의 상징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평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표백되어 있는 평화는 우리한테 평화를 종교적인 평화, 되게 신성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 정도로 바라보게 한다면 꼬질꼬질한 비둘기의 평화는 그래 일상이 좀 힘들더라도 여기서 부대끼면서 만들 수 있는 평화를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의 제안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요한 갈퉁이랑 저랑 약간 갈퉁 선생님의 해석을 제가 조금 바꿔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공통적으로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간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평화를 어떤 상태로 보는 거, 정태적인 것으로 보는 거.
그러다 보면 완성형으로서의 평화를 상상하게 되고 그 완성이 무너지면 쉽게 절망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아까 빠른 포기와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라고 하는 말을 저희 모모의 동료들과 함께 과정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는 사실 기본값이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만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 폭력이 완벽하게 없는 상태라고 하면 사는 동안 그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보기 어렵겠죠. 그러면 노력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약간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적극적 평화라는 건 상태에 멈추기보다는 그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내가 기꺼이 나의 몫으로 초대하겠다라는 적극성까지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 평화를 간접적 폭력이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확장해서 생각해보는 것을 제안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평화가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 평화, 내가 생각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평화다. 실제로는 되게 힘든 여러 가지 요소들과 부대끼고 갈등하고 하게 되지만 그 과정들이 적극적 평화를 향해 있다면 그 과정 자체도 적극적 평화로서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평화가 도달될 것이 요원해서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평화를 위해서 또는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는 행위들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의 이 노력과 나의 이 어려움들이 누군가는 애쓴다 라고 치부해버릴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적극적 평화의 과정으로서 이 과정들을 의미 부여한다면 해나갈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적극적 평화를 상태로 기억하시기보다는 이 평화를 만들어 가려는 모든 과정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쵸? 분단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불과 몇 년 전에 또 막 했었잖아요. 지금은 또다시 영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까지 일요일까지 스웨덴에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스웨덴 처음 가봤어요. 근데 거기 왜 가게 됐냐면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국제평화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그 국제평화 가고 싶으세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같이 가세요. 귀가 너무 밝죠? 제 별명이 소머즈예요. 네, 소머즈 알면 세대가 티난다고 하던데 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발행해요. 뭐냐면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 그리고 무기가 어떻게 수입 수출되었는지 무기 이전 동향 이런 걸 정리해 놓고 전 세계에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 핵탄두는 몇 개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쭉 종합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냅니다. 저희 단체가 이 두꺼운 책의 요약본을 세프리가 내거든요. 이 연구소가. 그걸 번역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그래서 그 번역의 인연으로 이 연구소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 초대를 해 주셨냐면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워크숍에 초대를 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이런 정책을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남한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 러시아는 이 변수들을 쭉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4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거기 이제 한국 사람은 2사람 초대받았는데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이틀 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건 유효하지 않아요. 서로 반박하면서 막 삭제하고 그래서 시나리오 4개를 만들었거든요. 4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절망이라는 말들이 막 들려와요. 절망할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이상하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평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 이렇게 수월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상상력이 작동하지 않는 걸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느꼈어요. 얘기하다 보면 전쟁 시나리오는 되게 금방 만들어져요. 그냥 어떤 순간에 전쟁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만큼 온 세계가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평화의 가능성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나라 대통령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 나라도 바뀌고 저 나라도 바뀌고 막 혁명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저기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평화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특히 국가행위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정부라고 하는 곳에 국가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권한으로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그럴 때는 정말 평화를 상상하는 게 너무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참여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오늘 피스모모랑 오늘 광주에 와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가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에이 몰라. 선거 잘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냐면 수없이 많은 비관의 기회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래서 비관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수많은 비관 중에서 그래도 반짝이는 낙관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날 모여서 이틀 동안 열심히 회의한 각국의 사람들과 같이 확인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전쟁의 문법에 익숙하구나. 나도. 그러니 우리 스스로 나의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이 세계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건 되게 어렵겠다. 우리부터 바뀌어야 되네. 우리의 세계관부터 점검해야 되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의 순간이 저한테는 어떤 적극적 평화의 가능성을 열어보였던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꼬질꼬질한 비둘기, 일상에서 치이는 비둘기, 별로 선망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 일상의 문제로 끌어안고 평화를 적극적으로 내 문제라고 끌어안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고민해 나간다면 우리가 평화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채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비둘기를 데려왔어요. 소극적 평화부터 적극적 평화까지 두 개로 딱 나뉜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선적으로 하나의 상태에 고정된다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극적 평화고 저것은 적극적 평화야 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상태 안에서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 그 상황들 속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적극적 평화의 방향을 향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은 혹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세상이 단 하나의 국가도 전쟁을 하지 않는 날이 조속히 올 수 있다. 100% 믿는다. 손 들어주세요. 이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는 날이 금방 올 것이다. 내년에 올 것이다. 손이 안 드시네요. 내년엔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100년 안엔 올 것이다. 오, 한 분, 두 분, 세 분, 왜 들었다 내리시네요? 지금 한 7분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100년 후에는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1000년이 지나면 종식될 것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100년, 한 분 드셨어요? 한 분 드신 손 제가 봤어요. 감사합니다. 1000년이 지나면은 전쟁 종식될 수도 있지라는 분 한 분 손 들어주셨어요.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나는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오, 많아요. 손 되게 많아요. 그쵸? 지금 우리 잠깐 했었잖아요. 이거를 몸 활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희 모모에서 하는 활동 중에 스펙트럼 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0부터 100까지 직선을 표시해 놓고 100% 찬성하면 저기 서시고요. 100% 반대하면 빵점에 서주세요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한번 서볼까요? 전쟁이 종식될 것이에요 라고 믿으신 분, 조속히 올 거라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죠? 빵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쵸? 100에 아무도 없는 거죠? 100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100년 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7분 계셨어요. 그러면 100년이니까 한 여기 70% 정도의 옹기종기 7분이 계실 거예요. 1000년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한 분, 요쯤에 서 계시겠죠? 안 끝날 거야. 우글우글 저쪽에 엄청 많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평화에 대해서, 전쟁의 종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인식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너무 정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은 전쟁을 계속 준비하잖아요.